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른 수업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어른 수업 주제는 진실을 보는 눈,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진실을 보는 눈, 이 환영 같은 세상을 꿰뚫는 법이라고 하는 부제인데요. 세상은 환영이고 이 환영 같은 세상을 꿰뚫어서 진실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마디로 대답하면 오해를 안 할 수 있어요. 진실을 꿰뚫어 보면 갖가지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번은 제가 저기 군부대에서 근무할 때 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 무슨 수련회 같은 걸 하는 게 있었어요. 4박 5일짜리인가?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한 4박 5일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4박 5일을 하는 동안 사단 신부님도 오시고 사단 목사님도 오시고 사단 법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저도 가고 연대법사도 가고 사단 목사도 가고 그래가지고 신부님 한 분과 목사님 세 분과 법사님들 둘, 그러니까 스님들 둘이서 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신부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같이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러면서 놀아요. 애들이랑. 그런데 이제 4박 5일이 거의 끝나는 날쯤 됐을 때 사단 법사님하고 나하고 딱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온 군종병 출신 병사 하나가, 근데 군종병이 어디 군종병이냐면 교회 군종병, 여기 십자가 딱 달려있는 교회 군종병이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법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법사님들이 목사님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찾는데요. 뭐 무슨 소리냐? 난 예수님 찾은 적이 없다. 자기가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법사님들이 예수님 더 많이 찾는 건 처음 봤대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까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단 법사님 뭐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그러시더래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말하다가 끝에 예수님 그러시더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자기가 오늘만 20번도 넘게 들었다 이거예요. 이야, 법사님들이 군대 오시더니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신심이 깊어지셨구나. 우리가 이런 사소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큰 오해에 이르기까지, 왜냐면은 이런 오해가 진실이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교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원빈 스님이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은 오해들이 정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교정해주지 않고 진실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럴 때 다툼과 문제와 다양한 오해들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군에 가가지고 이 병사들 만나면은
전형적인 레파토리 주제가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뭐 군생활 잘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제 전형적인 주제들이 있거든요. 뭐 행복에 대한 주제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출가에도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테스트를 해봐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재능이 있으니까 출가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도 우리 불교학과 학생이 하나 왔으니까 출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의 재능이라고 하는 건 이 감정적인 면에서는 약간 그게 있어야 돼요. 출리심. 그게 뭐냐면 세상이 별로 안 좋은 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재능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재능은 그거 말고 이성적인 명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적인 명료함이 있으면 지금 제가 오늘 해드리는 논리를 금방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논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환상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우리는 스스로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덮어놓고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진 한계를 철학, 수학, 과학 분야에서 점점 더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각기관을 철석같이 믿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미 이 근대로 들어가면서 서양의 학자들도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걸 오성의 한계라 그랬는데요. 이 오성의 한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뭘 못 보는 거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 오직 해석된 세상만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계가 있는 게 뭐가 어떠냐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오해를 만들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대부분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본 진실과 자신이 본 진실이 다를 때 싸우게 돼요. 다툼과 논쟁과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 저희 송덕사에도 이제 청년들이나 재가불자들이 이 동네 내려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님들 내려와서 사니까 따라서 내려와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붕어빵 장사해야 되니까 제가 붕어빵 얘기를 해드릴게요. 붕어빵이나 이 호두과자 장사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예. 붕어빵 얘기를 한번 해보면, 붕어빵이라고 하는 건 뭘로 만들어지냐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지죠. 자, 팥은 빼요. 예. 팥은 빼고 이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재료는 다 한 번에 묶은 거예요. 자, 밀가루 반죽으로 붕어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찰흙 빚듯이 빚어서 만드나요? 틀에다가 넣어버리나요? 틀에다 넣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틀에다 넣어가지고 찍으면 붕어빵 모양의 붕어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가 되는 밀가루와
반죽과 그리고 결과가 나온 붕어빵 이것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재료는 같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달라졌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런 과정을 겪어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뭐가 같냐면 밀가루와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 그리고 우리의 오랜 인식의 틀이 있어요. 이것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험에 의해 결정된 이 인식의 틀은 붕어빵 틀이에요. 그리고 찍혀서 나오는 붕어빵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밀가루 반죽으로 못 보고 찍혀 나온 붕어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 거냐면 틀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누구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누구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인가요? 유니버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자,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세상은 지루한 곳인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세상은 가치 있는 곳인가요? 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 너무 지루하다 그래요. 누군가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누구는 즐겁다고 하고요. 누구는 행복하다고 하고 누구는 슬프고 우울하고 아주 딥블루, 정말 깊은 우울이 세상에 널려 있다 그래요. 세상은 불합리하다고도 하고 합리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에 의해서 벌어지는 차이인가? 붕어빵 틀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요즘에는 마음이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이 생각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뇌 안에 붕어빵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상상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뇌 안에 붕어빵이 있다. 그래서 뇌 안에 붕어빵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고 하는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나의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는 붕어빵, 누구는 잉어빵, 누구는 콩빵,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이 사람의 경험의 대부분의 질은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을 바꾸고 싶으면 첫 번째, 틀을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틀을 업그레이드 했든 아니면은 다운그레이드 됐든 상관없이 어떤 틀이든 그건 틀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꿰뚫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기본 공식이 된다. 자, 그러면 붕어빵 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교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불교학과 학생이 왔기 때문에 예, 그냥 학과 학생, 붕어빵 학과가 아니라 이제 불교학과 학생이 왔으니 유식불교의 용어로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게요. 붕어빵과 붕어빵 틀이 있었는데 자, 붕어빵 틀을 통해서 나온 붕어빵이 있죠? 이거는 보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붕어빵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겠죠? 그건 보는 마음이라 그래요. 보이는 마음과 보는 마음. 그럼 붕어빵 틀은 뭐가 되느냐? 아레야식이라고 해요. 아레야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험이 일어날 때의 마음은, 자, 지금 제 뒤에 부처님 계시는데 부처님 한번 봐보셔요. 지금 밀가루 보는 거예요? 붕어빵 보는 거예요? 붕어빵을 보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분, 보이는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건데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지금 밖에서 새 소리 들리나요? 들렸어. 들리나요? 들렸어. 들렸죠? 그럼 그게 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리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들리는 마음을 듣고 있다고 새가 얘기하네요. 네. 지금 무슨 냄새 나요? 법당 냄새인데? 지금 이게 법당 냄새인가요? 아니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맡아지는 냄새. 맡아지는 냄새인가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붕어빵 틀에 찍혀 나오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이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보이는 마음을 경험하는 건 보는 마음이다. 이거를 유식불교에서는 이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분과 견분으로. 상분은 보이는 것, 견분은 보는 마음. 이제 복잡해지면 삼분설로도 가요. 자증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증분은 그래서 보는 마음이 보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증명하려면 견분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분을 보는 마음을 자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메타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보는 마음은 자증분이 되는 거고 보여지는 자기 마음은 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설도 있다. 예. 이제 유식한 이 불교학과 학생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본다. 이 말이 길면 견분이 상분을 본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경험은 마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견분이 상분을 본다. 이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산청 왔으니까 불교학과 학생이 맛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지금 음식을 먹고 음식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분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상분을 향기 맡는 거고 상분을 촉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상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성의 한계, 감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학과 학생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면, 자, 물통이 있습니다. 지금 물통을 보고 있나요? 마음을 보고 있나요? 답은 그건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럼 이해는 돼요? 그럼 출가해도 돼요. 자, 뭐 혹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50세 이하
아니요, 아니요. 저희 절은 35세 이하. 35세 이하 중에 이 논리가 잘 이해가 되신다. 그럼 연락하세요. 출가하시면 됩니다. 네. 출가하셔도 공부 잘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상분을 보고 살아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밀가루 반죽과 이 붕어빵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연결성이 있죠. 어떤 연결성이 있냐면 밀가루 반죽을 바탕으로 상분이 나왔죠. 붕어빵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분을 보고 상분이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물과 보이는 마음에 비춰지는 사물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용어를 바꾼 거예요. 이게 칸트 아저씨가 용어를 저렇게 바꾼 거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물 자체라고 바꿨어요. 물 자체. 이 사물 자체. 있는 그대로의 자체. 사물을 우리가 인식해서 보는 결과물이 아니라 사물 자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보는 게 물 자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할 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범인 범인 뒤에 있는 저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요. 누군가는 범인 뒤에 있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 저 하나 거짓말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감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기억하는 걸. 그런데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 거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둘이 못 싸우죠. 근데 사적인 자리고 서로 친하잖아요. 그러면 싸웁니다. 켜져 있었다니까? 꺼져 있었다니까?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보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상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상분과 물 자체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컴퓨터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컴퓨터를 인식하죠. 그리고 마음에 인식한 정보를 보내는데 그럼 마음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상은 컴퓨터라는 개념이 올라옵니다. 대상으로서의 컴퓨터를 A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컴퓨터의 개념은 A1이 되는 것이죠. A1은 A와 같지 않습니다. 자, A1은 뭔가요? 저 용어로 하면 상분과 물자체 중에 A1은 뭔가요? 그럼 A는요? 그쵸? 컴퓨터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물 자체로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면 이걸 못 보고 뭘 보냐면 이것을 인식의 틀로서 찍어서 보는 상분을 본다라는 게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왜 해드리냐면 부처님께서 인식의 오류를 이야기할 때 공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공성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이 공성이 손이 없는 줄 알아요. 손이 공하다 그랬더니 손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 없어져. 어떻게 없어져요, 이게. 예. 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경험하는 손이라고 하는 건 상분이지. 그 상분이 이 물 자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물론 이제 지금 학부생이에요, 대학원생이에요? 이제 학부생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예, 대학원생이면은 이거보다 더 깊은 공으로 들어가면 이 손 자체가 지금 이 모양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공을 또 얘기합니다. 그건 더 깊은 공이니까 그건 대학원에서 전공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무아라고 했더니 몸과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을 뿐이지. 상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물 자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아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부실하게 쌓아 올린 자아에 대한 관념들은 허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몸과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컴퓨터에 대한 상분을 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틀린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서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켰죠. 바라보는 컴퓨터의 개념은 A1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의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묘한 건데 한번 볼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벚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종류라는 것은 학명에 따른 벚꽃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의 농도, 크기, 모양, 노쇠 등 단 하나의 개체도 똑같을 수 없는 완벽한 차별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벚꽃 하나하나를 종류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가서 벚꽃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사실 그 꽃잎들은 벚꽃이라고 싸 묶여서 표현될 수 없는 온전한 개성을 가진 하나하나의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벚꽃을 못 보니까 나가가지고 저기 논 가서 볕이 하나씩 가보세요. 벼에 보면은 알 있잖아요. 씨. 그걸 뭐라 그래요? 나달 하나하나를 한번 구분해 보시라니까요. 세상에 같은 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쌀은 모양이 좀 단순하니까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꽃 모양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하게 알아요. 이게 개념화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인데, 개념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의 인식작용을 하는 거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할지. 일단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벚꽃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벚꽃에 있는 꽃잎과 그 다음에 꽃, 이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른 모양일까요? 같은 모양일까요? 한 그루만 놓고 봐도 다 다르겠죠? 자, 그 다 다른 걸 하나하나 차별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식하는 마음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한 그루가 아니라 벚꽃 터널이라 지금 이 3.5km, 한 3.5km 정도 쭉 걸어갈 수 있는 벚꽃 터널이에요. 거기 지금 전부 다 다른 벚꽃이 있죠? 이제 내년에도 중산리 갈 때, 이제 봄에 이 지리산 또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지리산 올라갈 때 보면은 한 3.5km 정도 되는 길이 다 벚꽃이에요. 그러면 그 벚꽃들을 보면은 색깔, 모양, 농도, 노새,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싱싱한가, 얼마나 생생한가, 싱싱생생 똑같은 말이구나. 그게 전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인식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량이 엄청나겠죠? 정보량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인간의 눈이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얼굴에 있는 요 벌레까지 다 보일 텐데. 아주 미세한 벌레들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모공에 사는 벌레들. 걔네들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보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머리카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기름 쭉 흐르는 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새길 수 있겠어요? 예. 요즘 카메라 기술이 좋아가지고 UHD 채널 나온 게 연예인들한테는 재앙이라. 모공 크기까지 다 보이니까 정말로 신경 써가지고 화장해서 가리지 않으면 정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인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다 보여주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개념화를 쓰는 거예요. 개념화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하나의 차별 있는 개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벚꽃이다 딱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그럼 한 그루가 그냥 하나의 벚꽃나무 딱 이렇게 개념화되고 이 개념화된 상분이 눈을 딱 가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더 관찰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분이 저것과 저 벚꽃 물 자체와 상분이 개념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거 보면서 이제 벚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보면서 벚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4.5km 터널 지나가는 동안 그냥 이건 벚꽃 터널이지 벚꽃 하나하나를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즐기냐면요. 내려가지고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사진 찍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찰력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해요. 사진을 매일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가도 조금만 뭔가 인스타 거리, 사진거리를 조금이라도 찾으면 가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뭔가 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또 일상이 뭔가 흥미로워 보이기 위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일상에서 즐기고 맛보고 이 뭔가 특별한 경험으로서 이 가치 있게 만드는 노력들을 카메라가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삶을 좀 더 생생하게 살고 싶으면 이 카메라 명상을 해보면 좋아요. 하루에 10장씩 작품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어디를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다니면 안 보던 세상을 보게 되고 안 보던 자신을 보게 되고 죽어있던 시간을 살리게 되고 카메라 들고 한번 작품을 딱 찍어보잖아요. 지나가던 쓰레기통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정말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개념의 눈이 멀어가지고 생각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순간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꿰뚫는 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눈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있음 수행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감각기관이 점점 명징해지는데 청량해지는데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눈꺼풀에 씌워 있었던 무엇인가가 벗겨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세상이 아주 밝아지는 거죠. 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굉장히 세밀한 이 차별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리는 거. 예, 뭉뚱그리는 거. 이게 이 개념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럼 개념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덜 피곤해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장단점이 있는 무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인식은 개념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활용해야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는, 단점은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살려내려면 이 개념화의 특징을 잘 알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개념화 꿰뚫어 알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평소에도 계속 온해놓고 다니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평소에는 오프해놓고 살다가 필요한 순간, 진실을 봐야 되는 순간, 오해를 풀어야 되는 순간, 명료하게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온으로 딱 바꿔서 진실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꿰뚫어 보기예요. 개념하는 감옥입니다. 감옥. 자신만의 개성을 빼앗기고 벚꽃이 되어버리는 이런 억울한 처우를 우리에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벚꽃이. 이것은 개념화가 낳는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다양한 차별을 가지는 존재를 말하기 쉽고 인식하기 편하도록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이 단순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의 찬란한 진리조차 진리라는 개념에 갇혀버리는 순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개념의 본질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세상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람 평가하는 거. 개념을 더 씌워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인상이든 아니면 첫인상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경험들을 쌓아 올린 판단이든 상관없이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개념화거든요. 공자님은 어떤 경우를 경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자는 말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훌륭한 말을 버리지도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말과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과 사람은 그러니까 말과 사람이니까 동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죠, 행위. 예. 말,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완전 달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완전 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왔습니다. 행위가 곧 그 사람이잖아요. 네. 행위가 곧 그 사람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훌륭한 말을 버리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원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훌륭한 말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훌륭한 말을 한다 그래서 내일도 그 사람이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화 뭉뚱그리기를 뭉뚱그리기를 지향하는 공자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종합적인 관찰들이 필요해요. 말도 봐야 되고요. 행동도 봐야 되고요. 볼 수 있다면 사상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오래 봐야 알아요. 오래 봐야. 어떤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서 신통력으로 그 사람을 꿰뚫어 보지 않는 이상 심지어 신통력 꿰뚫어 봐야 얼마나 볼 거예요? 1년 볼 수 있어요. 10년 볼 수 있어요. 한 생 볼 수 있어요. 백생 볼 수 있어요. 그 백생이 그 사람의 전부인가? 아니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그 복합적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은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비행 청소년이 내일도 비행 청소년 결코 아니에요. 오늘 나쁜 짓 한다고 내일도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순하고 착하다고 내일도 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금방 변하니까 그 가능성이 눈에 확 띄는 거고, 사실은 어른들도 변해요.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제 자기가 그 사람 봤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친구 때리더라 이거예요.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떠냐면 훌륭한 말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제의 개념이 눈에 더 씌워져서, 아이고 무슨 사기를 치려고 저런 훌륭한 말을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념화라고 하는 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싸우게 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체해서 보기라고 하는 방안이 이 부처님께서는 정말 자주 제시하셨던 방안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불교를 이 근본불교 또는 초기불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초기불교, 근본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예요. 해체해서 보기.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이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내가 공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요. 5가지로 나눠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개념화된 나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색수상행식을 해체해서 본다는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라고 보면 이 자동차가 공하다라는 게 이 실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분리하는 거예요. 바퀴, 본네트, 엔진, 백미러, 유리 전부 분리해가지고 놓는 거예요. 거기에 자동차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공성이 이해가 되죠. 아, 인연에 의해서 조립되면 자동차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흩어지면 자동차라는 개념은 사라지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거 나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널어놨는데 여기 자동차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네트가 자동차인가? 엔진이 자동차인가? 뭐가 자동차냐 이거예요. 자동차라는 개념은 본래 없던 거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해체해서 보기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차별을 다 묶어서 벚꽃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 존재의 다양한 조건들을 해체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말은 어제의 말로 보내버리고 오늘의 말은 오늘의 말로써 관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개념들을 벗어던져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물 자체가 아니에요. 상분이에요. 용어 쓰니까 이해가 갑자기 훨씬 쉬워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개념화의 장점인 거예요. 그 전에는 물 자체, 상분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예. 상분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말들을 주워 담았잖아요. 그거 다 모아서 주워 담아서 상분이라고 하는 개념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설명에 대한 배경 지식이 딱 있으니까 상분 그러는 순간 그 전의 말들이 다 종합적으로 올라오는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념화의 장점이에요. 근데 상분이라고 하는 건 상분이라는 말 자체에 갇힐 수가 없어요. 상분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싶은 게 있죠. 이것은 말에 가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건 개념화는 편하다는 거예요. 상분을 보는 거지 개념 아니 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불교학과 학생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려운 얘기가 섞이는데 분명한 건 많은 진실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바로 진실을 보는 시작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그동안 벚꽃나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게 물 자체가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가 보는 게 진실이고 다라고 생각해서 결코 더 안 본단 말이에요. 오래 보면 뭐든지 예쁘다고 하죠. 근데 오래 보려면 더 볼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오래 봐요.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이미 꿰뚫어 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암과 배움은 끝이다. 나는 모른다라는 것.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구름과 하늘은 같은가요? 구름이 잘못한 걸 하늘에게 화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행동과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볼 줄 알려면 굉장히 큰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옆에 오기만 해도 무서워해요. 또 범죄 저지를까 봐.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되게 많지 않나요? 범죄 저지르고 사회에 되돌아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받아줄 곳이 없잖아요. 그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 말고는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또 재범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범죄자 이러면 그 범죄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생각보다 우발적인 사고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은데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선글라스 끼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만은 보통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들이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한순간에 내 아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아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생기는 그 관찰로서의 이해가 분리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놈은 끝까지 안 된다.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의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의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말은 감옥이거든요. 개념화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돼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 CEO였던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지혜로운 선택들을 잘하던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 문제를 의심 없이 들여다보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 정보들을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 눈 가리고 있는 걸 치우기만 해도, 내가 모른다라고 인정하기만 해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인정을 해도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견 가지고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맨날 똑같은 선택을 하지.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렇다면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보고 있는 상분이, 개념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리해서 보고 해체해서 보는 시도를 하는 것조차, 그 한 걸음조차 이게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상을 오늘 내용에 적용을 해보면 자기 눈에 비치는 상들, 이건 뭐냐면 상분이잖아요. 무릇 모든 상분들은 계시허망, 허망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하다, 이게 뭐냐면 허무하다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물 자체와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만약 그 상분을 물 자체와 같지 않다라는 걸 안다면, 즉견열애, 그 즉시 있는 그대로, 이것을 열애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실을 꿰뚫는 눈, 그것은 상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물 자체와 다르다는 것, 내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그 다음 첫걸음은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주의 깊게 태상을 바라보는 것, 애정 있는 눈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지혜로운 선배가 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꿰뚫어 볼 듯한 그 현자의 눈빛과 무엇이든 안아주실 것 같은 그 자비로운 눈빛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꿰뚫는 눈, 오해 금지.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